형님, 제가 같이 일하던 여자를 죽여서 수원 공영주차장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사체는 땡땡땡땡 번호 차량 안에 있습니다.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놓으면 한 달 안에 자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왔대요. 아니, 처음에는 사실 이 장난 문자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경찰도 시신을 유기한 장소랑 또 차량 번호까지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자 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수원 공영 주차장을 수색한 결과 문자에 적힌 번호 그대로 흰색 차량 한 대가 발견됐고 그 안에는 반소매 티셔츠와 긴 바지를 입고 신발을 벗어둔 채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모습은 약간 특이했다고 합니다. 목을 졸려서 아마 사망을 했는지 목에 이제 울혈이라고 하죠. 끈으로 졸린 자국이 남아있고 그 위에다가 물티슈를 덮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물티슈를 덮어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이 아니다. 명백한 살인이다. 단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뒷좌석 바닥에 핸드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핸드백 안에서 보니까 신분증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61세 유 씨라는 분이었고요. 이분은 사설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오늘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범인이 쉽게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살인을 했다라고 자백 메시지를 보낸 이 남성의 핸드폰을 추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간단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박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면 쉽게 해결되는데 문제는 그러게요. 이제 그러면 박 씨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박 씨를 못 찾겠는 겁니다. 경찰이.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박 씨와 연관된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 박 씨란 사람이 2년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활 반응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에 도달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형님 이러고서는 문자를 보냅니까? 네. 교수님,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생활 반응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잘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카드 네네. 근 적 있으신가요? 아, 그렇죠. 기름 넣을 쓰셨어요? 때. 기름 넣을 네, 때. 카드를 썼고요. 네, 저도 네. 아침에 기름을 넣습니다. 카드 긋죠? 네. 그런 게 이제 생활 반응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입출금, 이용 기록,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의 거래 내역, 보험 같은 것들도 기록이 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융 거래 기록들이 일반적으로는 생활 반응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아니, 사실 그러네요. 사실 네. 우리가 영화 같은 데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전기, 수도, 뭐 가스 이런 요금 안 내가지고 그렇죠. 우편물 잔뜩 쌓여있는 그런 집에 찾아가 보면 꼭 뭔가 주인공이 일을 당하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일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 생활 반응이 없다는 게 뭔가 이 실종자 박 씨도 뭔가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어요. 네,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결국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할 때 돈을 안 쓰고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집에는 고지서들이 맨날 날라오잖아요. 네. 뭐 세금 고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박 씨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그럼 외국을 나갔나 하고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출입국 기록도 없고 더군다나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잖아요. 네. 약국에 가서 마스크라도 살 텐데 뭐 약이라도 살 텐데 의료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사람 맞냐 뭐 아니면은 무슨 산에 혼자 올라가서 정말 생활을 하는 그런 자연인이나 이런 사람 아니면은 사실 생활 반응이 없이 살긴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뭐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럴 텐데 사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 씨는 수시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등 병원을 자주 이용했던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2014년 10월 이후에 갑자기 진료 기록이 끊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미스터리가 등장하는데 이 박 씨의 통장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일하게 금융거래한 내역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틈틈이 선불폰 충전 비용이 나가고 있었던 거죠. 아니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생활 반응이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박 씨는 이 선불폰만 충전하고 살아간다는 건가요? 박 씨가 아예 이 실종됐다고 단정하기는 또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힘이 선불폰이라는 게 네. 일정 금액만 충전을 미리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선불폰이거든요. 심지어 선불폰은 이 신분증에 대해서 제대로 복인 확인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요즘 보면은 뭐 명의도용 핸드폰 하는 거는 뭐 흔히들 많이 하는 수법이라고 하잖아요. 범인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박 씨의 핸드폰인 건지도 확실하지 않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 선불폰만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제대로 살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면서 결국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었다. 박 씨가 아니다. 제3의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자, 진범이 궁금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박 씨의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긴 했지만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정말 박 씨가 맞기는 한 걸까? 이 같은 의심 속에 경찰은 수사를 원점으로 돌려 시신이 발견된 주차장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발견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CCTV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박 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사건 현장을 황급히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체 유기 장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마스크를 벗고 우산을 버렸을 때 그 얼굴이 어느 정도 보였는데 주변 인물 수사 중에 피해자의 얼굴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영상 속 인물은 바로 피해자 유 씨와 동업했던 60살 남성 김모 씨. 경찰이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 속 남성의 정체를 확인한 겁니다. 지난 22일 김 씨는 경찰에 검거됐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자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겁니다. 금전관계로 말다툼 중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살해된 피해자 유 씨와 그리고 동업자 관계였던 바로 김 씨를 검거했는데요. 이 검거 과정도 앞서 보셨듯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경찰은 일단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신이 발견된 차량에서 누군가 내리는 장면이 분명히 찍혔는데요.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산을 황급하게 써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날은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너무 티나는 행동이네요. 글쎄 말이에요. 비가 안 오는데 우산을 쓰면 그거보다 더 두드러진 행동이 사실 어디 있나요? 그러나 어쨌든 경찰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 주변의 CCTV를 모두 탐문을 했다 하는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 이상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일정한 거리가 생기자 현장으로부터 우산은 접어서 이제 넣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이 되는 그런 행동으로 아마 경찰의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주변에 탐문을 하니까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자가 주변에 생각보다 꽤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이들과의 동업을 했던 김 씨다. 예컨대 피해자 유 씨의 동업자 김 씨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김 씨가 동업자 유 씨를 살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범행 동기는 돈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이 17일이었는데요. 피해자 유 씨와 이제 가해자 김 씨가 사실은 만나가지고 이 사설 게임장을 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분배를 놓고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싸우다가 격해진 감정을 참지 못한 김 씨가 승용차 조수석과 콘솔박스 사이에 있던 휴대폰 충전 케이블, 제 차에도 있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케이블로 결국에는 피해 여성의 목에다 감아가지고 그래서 우열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선이 범행 도구였던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원래 유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 메시지를 보냈던 박 씨는 말입니다. 김 씨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궁금해요. 혹시 공범이었나요? 2013년도 9월에 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 씨가 대부업 사무실을 그 당시에 유 씨, 피해자 유 씨하고 그 이제 연락이 끊긴 박 씨가 둘이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을 했었다고 해요.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금력이 있으니까 유 씨와 박 씨가 거기다가 이제 김 씨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를 했느냐? 2014년도에 수원에 사설 경마장 도박이죠. 그 사업을 벌이면서 결국은 동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익은 아주 막대하고
상당 부분 이제 불법적인 도박이 연루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론 박 씨는 2014년도에 이미 생활 반응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2016년도에 자백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미 이제 이들과의 인연은 2014년에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끝난 사람이 갑자기 문자 메시지를 밑도 끝도 없이 제3자에게 보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미스테리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한 결과 박 씨도 2014년 사설 경마장 사업을 한 지 6개월 만에 결국은 김 씨의 손에 살해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는 이제 이 박 씨의 신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선불폰이나 뭐 박 씨의 계좌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짓을 그 이후로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생활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예 살아있지 않은. 야.